그래서 일단 제가 바로 윤석열 정책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일단 공약과 그 지금 인수위에 들어있는 면면과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바로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조금 본 다음에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갈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제게 주어진 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국제정치 이 전반적인 질서 변동에 관해서 꽤 많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혹시라도 다른 데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축약해서 앞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컨트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그림은 91년부터 2021년까지죠. 1991년 크리스마스 날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전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근데 보통은 소련이 붕괴한 시점을 공식적인 냉전 붕괴로 본다면 이게 1991년 12월 25일의 일인데 지금 30년을 조금 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는 것이 30년을 본다면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라는 질서가 30년을 왔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질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이 30년간에 펼쳐지는데요. 전반부에 매우 우세한 전반부를 지배한 질서를 우리는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지구화.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듣고 있지만 탈냉전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위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일극 체제다. 미국 스스로도 그렇고 세계. 왜냐하면 두 초강대국이 대결하던 구조에서 한쪽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극의 순간, 당시에 다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극의 순간이 왔다. 미국의 절대적 지배 체제다. 라고 하는 것이 초반부에 가장 지배적이었고요. 최근에 올수록 이것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는 세계화나 지구화처럼 딱 통일된 표현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도 부르고요. 국가의 이기주의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영어로는 fragment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파편화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은 뭔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면 fragmentation은 파편화입니다. 그리고 이 파편화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 각 국가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이것이 거의 요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미국과 중국 서로 다른 이념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중국 민족주의와 미국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요. 동북아에서 한미일도 혐중, 혐한, 혐일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 안에 있는 국가의 수반들이 매우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선동하면서 국내 전체 스트롱맨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북아뿐만 아닙니다. 멀리 터키의 에르도안도 그렇고요. 그 다음 필리핀의 두타르테도 그렇고요.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푸틴 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크게 보면 초기에는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가 꼭 좋은 질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이고 국제협력 예를 들자면 유럽의 통합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어 왔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소위 말하는 지정학 이 지정학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좀 악몽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가 지정학적 어떤 굉장히 그 취약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결정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1991년에 그야말로 승자가 됐지만 딱 10년 만에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10년 동안은 정말 미국의 일극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른바 천하무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이 10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약 2배가 됩니다. 이것은 한 세계 한 100위 국가가 2배 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1위의 경제권, 전 세계 소득의 25%를 차지했던 미국이 경제가 더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강할 때, 그것도 미국의 안방에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두 가지, 경제력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펜타곤이 불과 몇십 명의 테러리스트에서 안방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 자체가 미국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요, 미국의 의식, 미국인들의 인식에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91년에 냉전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 내부에서는 평화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니, 이제 소련도 무너졌는데 왜 세계에 아직도 군대를 보내고 미국은 무기를 생산하는가? 그런 돈들을 다 아껴서 복지와 교육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이 목소리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91년부터 2001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전체를 전쟁과 미국이 특히 45년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전쟁을 수행했던 국가가 미국인데 갑자기 91년에 적이 사라졌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전략가들에게는 일종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데 대외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다시 미국의 군비 경쟁과 그 다음에 해외 개입과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테러리스트를 괴멸시킨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 아프간 전쟁으로만도 충분했죠. 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이 9.11을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전쟁을 확대시켜서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대량살상 무기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 자체는 국제법을 어기는 겁니다. 국제법에서 임박한 침략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초국제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시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연합의 결의안 위반이긴 하지만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폭격론이라든지 공습론을 얘기한 것은 상당히 초국가법적 국제법을 위반할 뻔한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은 우리에게도 금융위기를 가져온 리만 브라더스 사회의 이 부도가 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됐던 금융과 무역과 이런 경제권이 실제로 일종의 그 도박적, 투기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고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가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낸 것이 2008년입니다. 투기 자본이 전 세계의 소득을 가져가고 이것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와 국내의 빈부 격차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가 2016년입니다. 2016년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이 EU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해에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글로벌리제이션과 이 세계 통합적인 것의 첫 번째 본격적인 역전 현상이 바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5년부터 유럽은 하나가 되고자 했고 거의 50년을 넘게 지나면서 이것이 마침내 실현이 됩니다. 그것이 EU죠. 그런데 처음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영국의 자국 이익에 손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통합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던져버리고 영국의 자기의 국가 이기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브렉시트였고요. 똑같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미국은 다시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것은 미국이 자기가 2차 대전 이후에 끌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책임을 던져버리고 미국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에 코비드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코비드가 2019년에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코비드-19이라고 부르죠. 근데 갑자기 왜 코비드가 나왔냐면 이것이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는 역설적으로 세계화, 지구화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전 세계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감염이 되고 한쪽에서 뭔가 감염이 백신을 통해서 통제가 되면 다른 데서도 벌어지고. 자, 그러면 이 코비드 19는 우리 세계에게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두 번째 자기 자민족 이기주의와 우월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통해서 특히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서로 탓을 하면서 세계적인 협력을 하기보다는 백신 이기주의, 백신을 자기들에게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그래서 이 감염병은 그동안의 국제화와 지구화가 오히려 테스트를 받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있었던 미국의 선거 대선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지난 30년간의 두 가지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의 대선이라기보다는 보시면 지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계화와 파편화. 파편화를 2016년에 트럼프의 등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바로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협력하지 않겠다. 미국이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계를 위한 리더십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자, 바이든은 2020년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America is back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 아니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자기는 옛날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메가 트렌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앞에 메가 트렌드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이든이고 뒤에 메가 트렌드를 상징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저는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완전히 반으로 가 원래의 중간선거나 또 다른 대선에서는 누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 트렌드의 대결이 다시 사람은 달래 물론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또 한 번 붙겠죠. 그러나 설사 두 사람이 안 붙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도 그 메가 트렌드를 놓고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우리 한 가지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와 지금 윤석열을 굉장히 비유하죠.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은 이재명을 닮았고요. 이재명은 바이든을 닮았고, 적어도 이 트렌드 안에서 그래서 협력하고 평화하고 뭔가 외교를 통한 해결, 그러나 힘을 통한 해결, 한미동맹, 군사동맹,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힘을 통한 평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 앞에 놓여 있었고, 미국은 적어도 작년에 바이든, 저작년에 바이든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트럼프적인 인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이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시대 정신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많이 조금 가려져 있는데 여전히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한다는 말이에요. 이 전략이란 말이 뭐냐 하면 미중의 대결은 두 나라 간에 예를 들자면 한일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판도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해주겠지만 제1위 국가와 제2위 국가, 그것도 미국은 하락하고 중국은 급부상하면서 이 국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 경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으로는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만 학문적이나 공식적인 용어는 전략 경쟁이 보다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되게 반발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중국은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미중의 전략 경쟁은 5개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치열하게, 어떤 영역은 잠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5군데입니다. 군사충돌, 통화, 체제, 기술, 경제. 이미 트럼프 때부터 본격화된 것이 무역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충돌은 물론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그다음 남중국해 같은 데는 그러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그 중에 하나고요. 통화는 결국 달러와 하나의 특히 미국이 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제는 아시다시피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특히 자본주의의 미국식 민주주의, 인권, 위구르에 대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중국과 가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5G를 놓고 다음 세대의 패권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숫자를 보시면요. 60 플러스를 뭐냐면 미국 쪽에 군사 안보적으로 동맹부터 우방국까지 미국과 이러한 군사 안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호 국가들이 한 60개가 넘는다. 한국과 일본, 나토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 동맹이고요. 그 외에 군사 고문단을 보낸다든지 무기를 판다든지 이런 국가를 다 합치면 60 조금 초과합니다. 110은 뭐냐면 미국, 중국을 무역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게 미국과 소련의 대결과는 달리 거의 60개 정도는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부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불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 동맹이고 동시에 중국에는 약 30%의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가 끼어 있다. 그러면 우리만 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끼어 있기는 하지만 미중도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위험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뭐였냐 하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미중 사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한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을 정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이라는 군사안보를 잃어버릴 것이고, 군사안보를 선택해버리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약 30%의 무역 원조들을 가진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편을 정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적어도 출발점의 방향성은 친미 강화,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5개 분야에서 경쟁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길게 보면 중국이 이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은 중국의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본격적인 싸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제압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중국은 미국이 때리는 만큼은 반응하겠지만 먼저 도발하거나 더 도발하는 경우는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부르냐면, 미국은 펀치 게임을 하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북아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들이 직접 아시아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호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필리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또는 미국과 연합할 수 있는 세력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군데의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가 한반도고요. 여기가 동중국해입니다. 여기가 대만 양안입니다. 여기가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쭉 이으면 중국에게는 이것이 돌파해야 될 선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을 중국을 둘러싸는 봉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중 전략 경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서로에게 곧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직접 충돌하면 그것은 세계 종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4가지 지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돌해보면서 또는 경고하고 또는 간을 보면서 상대방과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승부가 단시일 내에 일어날 것 같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1, 20년, 길게는 2, 30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엎치락뒤치락. 이 말은 미국이 중국을 과거에 일본을 주저앉혔듯이 80년대, 90년대 완전히 주저앉히거나, 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 이 3가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관계는 적어도 2, 30년 안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이 지역과 이 단청선은 상당 기간 미중의 대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지역들이다. 그 중에서 한반도는 물론 대만 양안이 제일 위험하긴 하죠. 그러나 대만 양안에서 부딪히면 미국과 중국이 파국을 맞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가 그들에게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땅이 되고 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탈냉전이 되면서도 여전히 분단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참 보면
신기할 정도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그렇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그 정도의 무역 경제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 문제만 나오면 북중러 한미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단 구조는 거꾸로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는 전략가들에게는 또는 강경파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는 가장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반도다. 지금 보시면 이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는 덜 드러나지만 만약에 새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하게 되면 바로 드러날 일이 북중러 한미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 기간에 얘기를 했죠. 대선 토론 때 바로 한미일 동맹이로까지 칭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기본 구조는 쿼드에 참여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다시 거꾸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결속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아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대중국 공세망들입니다. 인도태평양, 쿼드 플러스, 그리고 오커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 질문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켜켜이 싸우면서 2중, 3중 이슈별로 그렇죠? 여기에 또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반도체 동맹도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 이슈별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에 계속적으로 가입하라는 또는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고 전략을 해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문정부라면 다음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는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신냉전의 구도로 걸어 들어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이거 사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략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인 것이고 아프간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인 것이고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푸틴이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즘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흑백론으로 빠져가지고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여기까지 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흑백으로 나누고 과연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은가? 이 얘기조차 나오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고 물론 그가 전쟁이 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출발점에서 전쟁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얘기하면 이게 바로 메카시즘처럼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북한은 그동안 북한의 입장에서는 꽤 오래 참았죠. 결국 모라토리움을 깨버렸습니다. 화성 17이냐 16이냐 그 자체보다도 북한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자발적 모라토리움이 드디어 깨지게 된 겁니다. 보시면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한반도 중심으로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일이 협력을 하고 북중러가 협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과거의 냉전에 남방 삼각동맹
북방 삼각동맹이라고 불렸던 그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한일의 관계가 나빴던 것이, 여기 갈등이라고 되어 있죠. 나빴던 것이 오히려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지연시키거나 약간 저지시킨 역설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오히려 한미를 묶어버리고 싶어도 한일 관계가 나빴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상당히 운신의 폭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없어지고 신정부가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저는 한일 관계 개선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성이 되면 또는 군사협력이 구성이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우리가 봐서는 북중은 어떤 의미에서 종속 변수입니다. 왜 종속 변수냐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의 협력 관계의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북한은 내심 서로를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보시면요. 중국은 북한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그랬고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손을 덮고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하고 거리를 뒀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에서 충돌하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충돌하고 그렇게 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개 국가가 북중러가 결속하는 힘을 누가 주고 있느냐? 바로 한미일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이 결속할수록 북중러는 하나의 종속 변수가 돼서 자동적으로 결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이 대결 구조로 가도 긴장 구조로 가겠죠. 갈림길에선 국제정치, 국제질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요. 미국이 내세우는 인태 전략과 중국이 내세우는 1대1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가 구조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나토와 러시아, 동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대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체제가 진영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자유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국제정치 질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결 구조에 있었던 거 서로 대치했던 거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것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전 러시아가 침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력을 강대국이 약속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한동안 저는 우크라이나 부분이 평화협상이나 종전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분쟁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이 타협안을 내서 전쟁을 끝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는 한동안 아주 장기간 유럽의 화약고와 불안한 정세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북미의 이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북미 관계이기도 하고 북한의 비핵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 꽤 많이 나오죠. 이것을 국제정치에서는 안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아마 신문지사에 신문 같은 거 읽으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보 딜레마를 좀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죠. 무기 사고, 군대 늘리고. 그런데 처음에 내가 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
군비 확장이 상대방의 비 확장을 불러옴으로써 나중에는 오히려 내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 그래서 딜레마예요. 내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나중에 내 안보를 위협하는 거. 이걸 안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보 딜레마는 불신 때문이죠. 영화에 보시면요. 안보 딜레마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둘 다 총을 내려놓는 거겠죠. 그러나 둘 다 총을 내려놓기보다는 서로 저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유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지만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러시아나 중국을 향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냐? 핵을 먼저 포기하면 보상하겠다. 저 총을 핵이라고 본다면 미국은 너가 먼저 내려놔라.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보상도 하고 안전도 보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은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때까지 포기 못한다. 신뢰를 준다. 그 말은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얘기까지도 안 합니다. 과거에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약속한 건 뭐냐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총을 내려놓자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주로 끝납니까? 한쪽이 이 뒷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발 뒤꿈치에 총을 숨겨놨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치열한 안보 딜레마는 비슷한 국력끼리 벌어집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안보 딜레마는 저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여기서 속아도 죽지 않습니다. 체면이 손상가고 국익에서 훼손이 오겠죠.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약간 뒤틀림이 있겠죠. 미국은 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존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북한은요. 반대입니다. 여기서 미국한테 속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카다피가 핵포기에서 죽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더 포기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공격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키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또는 핵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북한하고 특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는 달리 물론 트럼프가 사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나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6가지 정도의 신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 문제는 첫 번째 부정적 아젠다입니다. 네거티브 아젠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 더더욱이 그것을 해결해도 큰 정치적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체를 보면 문제는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해도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웬만한 정치가들은 바이든이든 누가 와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슈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도 잘 할 수가 없고 이득이 크지 않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악마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리고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합니다. 북한은 악마입니다. 선악이나 흑백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도 미국의 세계관이 그대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타협보다는 흑백 노 악마 굿앤 뱃 세계의 빌런을 지정하고 그 빌런을 놓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세계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와는 협상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손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치 북한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조차도 북한한테 다 내주고 퍼주고 북한에게 굴복하고 굴욕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왜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사람인데 비핵화했다고 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경제적 도움을 줘?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를 속이고 비핵화를 시킨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리비아 케이스가 될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후제나 이단의 종말론처럼 들리는데요. 90년대부터 북한은 붕괴한다고 했는데 30년 동안 붕괴하지 않았고요.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한을 설득하기나 협상하기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충분히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고 한국의 진보 정부가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제재로 붕괴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이제는 북한은 절대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 벌기와 속임수다. 그러나 이런 비핵화 불가능론은요, 협상을 안 하게 하고 또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버립니다. 상당 기간 북한은 또 그것을 미국의 체념의 상 보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신화도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의 완전 실패론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트럼프가 끼친 영향이 꽤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이해했던 사람이, 물론 하노이에서는 배신을 때렸지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이 원하는 서로의 신뢰관계를 먼저 세우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방법론을 일부라도 받아들였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무원칙과 변덕이 비핵화의 비가역적 진전을 하노이에서 실패했지만 북한 문제를 미국에서 우선순위를 상승시켰고 정상회담의 문턱을 낮추었고 북한 핵과 ICBM 발사 실험, 지금은 깨졌습니다만 중지시킨 공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지막 신화는 뭐냐면 시간은 미국의 편이다. 블링컨도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아마 한미일이 모여서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빨리 나와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북한이 도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요. 그거는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이 해오던 소리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에 나왔던 그 왼쪽에 쭉 있습니다. 대북정책, 억제력 강화에 기반한 남북교류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미국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와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를
2018년에 우려하는 것을 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직전에 갔던 특사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문에 나왔죠. 뭐라 그랬냐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약까지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종전선언은 북한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 어떻게 상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평화협정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은 그럴 수 있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비핵화, 제가 이때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옵션들이 적용됐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우리가 미국 대부분의 진보정부 일부만 빼고 해왔던 것이 선비핵화 후 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와 이명박처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보상할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따른 단계적 경제적, 남북미 3자 연락사무소 창설,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MB의 비핵 개박 3청과 똑같은 말이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특히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시켜버리면 북한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인데,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한 북한이 할 리도 없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미 대중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반한 상호존중.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을 복구하겠다. 자,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심각한 말입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대일 외교는 일괄 타결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쿼드에 가입하고 파이브아이즈 가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박스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쭉 한 7가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면면을 보시면 아마 이분들 중에 통일부 장관도 나오고 안보실장도 나오고 외교부 장관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올 거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를 기억하시겠지만 대북 강경책으로 오히려 오바마 정부가,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절대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명박의 얼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 5가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5가지가 오늘 드리는 그 윤석열 정부의 뭐랄까요, 실체라 그럴까요?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고 억지를 통한 안보로 갈 것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는 않았죠.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 평화를 통한 안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이렇게 받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모든 외교적 국가적 자산을 평화에다만 넣고 남북 대화의 모든 것을 올인하다가 그것마저도 성공을 못했다. 가슴 아픈 지적인데요. 그러나 정당한 지적은 아닙니다. 일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외교원장에도 있어서 뭐
책임을 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 올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올인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러냐. 북한하고 와서 실컷 평화 얘기를 하고 와서 내려와서는 F-35 들여와서 자랑하고 세계 군사 6위라고 자랑하고 진보 정부가 역대 최고로 군사비를 늘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어떻게 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화 프로세스 하노이를 실패시킨 건 트럼프가 맞지만 더욱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 평화에 올인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했죠. 군비도 챙기고 한미동맹도 챙기고 그리고 평화도 챙기는. 그러나 어찌됐든 방향은 평화를 통한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억지, 군사력, 선제타격, 군비 경쟁을 통해서 이거는 북한도 바보가 아니고 특히 이명박식의 그런 대북강경책은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왜냐? 그때의 북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선제타격과 군비 경쟁을 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더더욱이 핵무장을 강화할 것이고 다양화할 것이고 무슨 해결점이 있습니까? 군사 무기만 쌓는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를 통한 안보는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60년대, 70년대 북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리가 북한의 침공이 남침이 여전히 가능했던 시기에는 억지나 군비 경쟁이나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켜야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체제 경쟁에서도 이기고 세계 1위인 미국을 군사동맹으로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억지를 통한 안보 방향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뭘 더 가져야지 안보가 생기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 전체의 GDP보다 많은데요. 그럼 얼마 많고 한 몇백 배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미국도 세계 최강일 때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서 안방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통한 안보가 가능해진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또는 이런 사람들의 이념형은 다시 억지를 통한 안보를 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냉전적 진영의 겁니다.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또는 동맹, 쿼드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긴 합니다. 왜냐?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협력하고 외교하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비판을 했냐면 친북, 친중, 좌파 정부라고 그랬죠. 똑같은 프레임이 씌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결 구조가 생기고 중국에 대한국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괴롭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프레임. 그렇죠. 제일 밑에 있네요. 친북, 반미, 친중, 친일. 아, 반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중요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고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쿼드 가입이 될 것이고요. 자, 한미 동맹을 복구한다는 말,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미 동맹이 무너진 적이 없죠. 이 자체는 프레임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너무 의존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켰다 그러죠.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무슨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걸 복구해야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쳤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맹을 복구한다는 방식은 뭐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대중강경동맹의 연대에 참여한다든지 미국이 원하는 디커플링, 중국과의 반도체 디커플링에 미국과 손잡는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미국도 다른 국가로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범 직전부터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것은 듣기 좋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에 미국에서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반도체, 가치, 미사일, 우주선, 자비국가 이런 포괄적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우리가 대리적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뭐 선신뢰호 비핵화에서 선비핵화 후보상으로 간다는 건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프레임의 역습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우리의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국민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태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때.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 비밀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엄청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때 다 중단됐죠. 그것을 밀실에서 기획했던 사람이 김태효입니다. 오히려 마찬가지로요. 친일, 만약 일본과 정상화를 하는데 일본이 지금 한국에 굴복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굴욕적으로 한국이 받아들이면 한일 위안부 합의 때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억울한 프레임은 바로 북한에 대한 퍼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늘 이념 공격에 시달리게 되죠. 저는 똑같이 이 우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은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다. 반중 일본 미국 친일 그다음 친미 정책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공포를 주고 위협을 줄 경우에는 그 반대에 그래서 제가 역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갔는데요. 제가 그 뒷부분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짧게 말씀드리고 한 10분 내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델인가를 늘 질문을 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생각을 했냐 하면 아직도 매주 토요일에는 시청에서 시청광장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여러 번 맞닥뜨렸는데요. 저는 한국하고 미국 국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상당수가 교회, 저도 뭐 기독교 학교에 교수로 있습니다만 약간 영적인 고향? 뭐 원조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억지를 통한 나름대로의 안보를 가장 강하고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왼쪽의 지도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핵무기를 한 3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NPT 위반 국가인데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세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델을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삶의 퀄리티가 엉망입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를 통하고 군사력을 통하고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 핵보유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평화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대선 토론 때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베게티우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의 장군, 군사 전략가가 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뭐 유비무환이라는 의미에서의 약간의 설득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평화학자 디터 쟁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다.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자기의 박사 논문을 최근에 자기가 하버드에 썼던 박사 논문을 개정 정보판으로 만들면서 만든 책이 회복된 평화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Restored Peace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삶입니다.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물론 키신저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억지와 전쟁과 군비 경쟁을 통한 안보와 평화를 통한 안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제 밑으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 부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블린의 대사관 주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이런 평화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아주 좋은 예를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게 더블린에 있는 패트릭 성당인데요. 성 패트릭 성당인데 거기에 보면 역사적 그 교훈을 담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 1400년대 말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두 영주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한 영주가 패퇴해가지고 이 목숨을 부지한 채 이 성당으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던 그 영주 측이 이 성당을 둘러싸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안에 있는 영주는 결사항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밖에 승리 쪽의 영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고 나오면 평화조약을 맺으면 다 살려주겠고 원래 전쟁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당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홈을 문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처럼 보이시죠?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기는 쪽에 승리하고 있던 쪽에 영주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당장에 이 팔을 잘라라.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To Trans Your Arm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안보 딜레마와 불신. 강자가 양보하지 않는 평화는 결단코 불가능하다. 약자에게 양보를 그것도 불신 상태에서 약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평화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강자가 양보해야만 풀리는 구조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강자가 양보할 수 있게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대북 북미 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이 문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를 좀 종합하면 앞으로 20, 30년간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미중 패권 갈등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것이 동북아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평화냐 억지냐, 평화냐 동맹이냐 라는 것일 텐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통한 안보가 맞는 거죠. 문제는 그럴 만큼 충분한 능력이 없었고요. 또 주변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만약 새 정부가 바꾼다면 미중 패권 갈등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압박 요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정학의 부활이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사이가 나쁠수록
미국과 중국이 활용할 가치가 높아집니다. 한반도. 반대로 한반도가 서로 남북이 적어도 평화 공존을 하게 되거나 서로 협력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이 땅이 미중 전략 경쟁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중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최고의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뜨리냐?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승부처고 시대 정신입니다. 아까 소개받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담아서 선거 전에 책을 냈던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 핵심 중에 하나, 책을 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돌고래로서 미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를 결정할 4가지 분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물질,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없고 나머지 3개는 세계 5위권 안으로 있습니다. 일본은 이 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치가가 아니니까 뭐 많은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G5, G5로 간다, G7을 넘어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국력 G8, 한 8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위까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군비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평화를 주도하고 가치를 주도하는 그런 외교와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음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다시 우리가 지난 과거의 냉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의 뒷부분에 해륙국가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사실 한반도란 말이 이제 굳어졌습니다만 일본이 만든 거죠. 자기들은 온섬이고 우리는 반쪽짜리 섬이다. 물론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적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탈리아 반도가 양쪽으로 다 진출했듯이 우리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해륙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북쪽으로 갈 수 있어야지. 시간이 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